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진행됐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먼저 전하겠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에 이런저런 해결 과제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추가 투자로 협상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자세한 협상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우선 이런저런 계약 소식이 현지에서 많이 들려왔던데 이쪽 협력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제 협력 확정에서는 조선업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측의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HD 현대와 서버레스 캐피탈 간 미국 조선소 현대와 등 공동 투자 프로그램이 마련이 논의가 됐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는 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과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이 5개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가 체결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추가로 밝힌 대미 투자 규모는 1,500억 달러, 우리 돈 208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한항공은 총 7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미국 보잉 항공기 100여 대를 추가 도입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엔진과 서비스 계약 등을 추진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늘 7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로봇 공장 신설 등을 추진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36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오후에 진행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선 김 실장은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있던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조성하기로 했던 투자 펀드가 3,500억 달러였는데 이번엔 1,500억 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투자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라며 관세 협상 때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500억 달러 펀드가 투자할 사업들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쪽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나 경제 안보 핵심 제조업을 미국 내 구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선정될 것 같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할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와 3,500억 펀드는 미국 우선순위 사업에 투입될 건데 시너지를 낼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관광 적자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가서 쓰는 돈이 그 반대보다 훨씬 많은 구조인데요. 그런데 올해 2분기에는 다소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건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 금액은 37억 9천만 달러로 전분기 27억 4천만 달러보다 38.2% 증가했습니다. 2024년 4분기 33억 8천만 달러를 넘으면서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 대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 금액 비율은 69%로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방한객 증가가 국내 카드 사용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한국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해 2분기 국내 방한은 496만 명으로 1분기 387만 명에 비해 28%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사용액도 늘기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여행이 아닌 온라인 직접 구매 사용이 확대된 영향인데요. 2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은 55억 2천만 달러로 전분기 53억 5천만 달러보다 3.3% 증가했는데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 수요는 감소했지만 카드당 사용액이 늘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실제 내국인 출국자는 올해 1분기 779만 7천 명에서 올해 2분기에는 676만 7천 명으로 13.2% 줄었고요. 반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분기 13억 5천만 달러에서 2분기에는 15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중국 직구는 10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8억 4천만 달러에 비해 24.3%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해외로 가는 돈은 소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위한 서학개미를 비롯해서 기업들도 해외에 계좌를 많이 두고 있고
이 중에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게 신고된 해외 계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해외 금융 계좌라고 부르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94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6% 증가했고 신고 인원도 6,858명으로 지난해보다 38% 넘게 뛰었습니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신고 인원 기준 예적금이 약 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었습니다. 신고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예적금, 가상자산 순이었는데요. 개인 신고자는 6,023명이 모두 26조 7천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45% 늘었고 신고 금액은 약 63% 뛰었습니다. 1인당 신고 금액은 60대 이상이 57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30대 순이었는데요.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개인 신고자는 미국 계좌, 법인 신고자는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특히 변화 추이를 보면 가상자산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죠. 네, 지난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이 2배 넘게 늘었고 신고 금액도 7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 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 금액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지난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5,000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적게 늘어난 건데 건설업 불황 장기화에 영향이 컸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자리가 거의 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요.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3만여 개로 1년 전보다 15,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증가폭 추이를 보면 지난해 1분기 31만 4천 개에서 4분기 15만 3천 개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1분기 10,000개대로 급감한 겁니다. 산업별론 건설업에서 역대 가장 큰 폭인 15만 4천 개가 줄었습니다. 건설업 일자리는 이미 6개 분기 연속 줄면서 169만 개로 축소됐습니다. 제조업은 12,000개 줄며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 일자리도 8,000개 감소하며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부동산업도 5,000개 줄었지만 최근 6,000개에서 9,000개 수준이던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편과 통신 등 구조조정과 인력 개편 영향에 정보통신업도 12,000개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업종의 감소세를 뚫고 전체 일자리를 조금이나마 늘린 데 일조한 업종은 어디입니까? 네, 보건사회복지가 10만 9천 개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협회 수리 개인과 전문과학 기술 등도 2만 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숙박 음식업도 5천 개 늘긴 했지만 코로나19 영향권이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건설업,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소매업 감소는 내수 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반면 20대와 40대에선 역대 최대폭으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일한 지속 일자리는 73%였습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인데요. 재계는 경영권 불안을 호소하며 후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자사주 관련 문제가 애초부터 상법 개정의 핵심 의제이기는 했잖아요. 이번에 논의되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3차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여당에서 여러 버전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 즉시 소각하는 안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안 등 다양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자본시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닌 만큼 여당의 개정 추진 의지가 강력한 상황입니다. 네, 재계에서는 재차 강한 우려를 제기했죠. 네, 경제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경영권 불안과 소송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3차 상법 개정안에는 배임죄 완화를 비롯해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 등이 당근책으로 담길 전망입니다. 한편 재계는 2차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 투표제의 영향을 덜기 위해 한 번에 선임해야 하는 이사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방어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상품에 은행들이 붙이는 우대금리의 공시가 강화됩니다. 정보 제공을 늘리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은 이자 장사를 해온 은행들한테 눈치 좀 보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이게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강화된다는 공시의 내용이 뭡니까? 네, 금융권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비교 공시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비교 공시 서비스에서는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가 공시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최고 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20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공시되는 정보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비교 공시가 이루어지면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 설명서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만 했던 정보들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소비자의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금감원 설명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도 지난 2022년 이자장사 관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명목하에 은행들이 서로 간의 대출금리 차이를 오히려 줄이면서 경쟁 촉진을 위한 공시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시 강화도 세밀한 설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자놀이 경고에 따른 생색내기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지분 소유를 금지한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화임팩트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동안 3호 투자 합자회사인 망고스틴 제1호 지분 39.92%, 주식 약 66억 7천만 주를 보유해온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겁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금융사를 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데 공정위는 한화임팩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한화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화 측은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것일 뿐 단순 재무적 투자였던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올해 0%대 성장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대출 수요의 변화인데요.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상품에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승 기자, 올해가 이제 절반이 약간 지났는데 이 대출 이미 작년 수요를 넘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인데요. 올해 7월 말 기준 공급액은 1,968억 원으로 2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1,935억 원이었던 지난 한 해 공급액을 7개월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지원 건수도 지난해 80%가 7개월 만에 몰렸는데요.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사들도 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금융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게 수요가 쏠리고 있으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공급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특성상 대출 상환이 잘 되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는 금액 비중, 즉 대위 변제율이 오를 수 있는데요. 이미 금융당국과 서금원은 올해 예상 대위 변제율을 40%였던 지난해보다 더 높인 53.5%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증잔액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금원도 이 같은 한계에 대해 인정하면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통해 유연한 재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기금 신설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는 정해진 예산에 써야 해 연말이 될수록 몰려드는 급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내놨던 청년 도약 계좌. 고금리 혜택을 내세웠습니다만 5년 만기 구조가 발목을 잡으면서 생활비에 쫓기는 청년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데도 금융위가 예산을 기계적으로 배정하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묶어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어제도 관련해서 짧게 보도를 했었는데 더 취재된 내용이 뭡니까? 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재작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다 쓰지 못했음에도 지난해 예산을 3천억 원 증액했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성과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배정했습니다. SBS 비즈가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사업에 관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월부터 실집행액은 100억 원대로 한 해 중 가장 많이 집행됐던 3월 대비 70% 넘게 급감한 수치가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금융위는 하반기에만 877억 원의 예산을 서금원에 교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월별 실집행액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계적으로 교부한 탁상 행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위해 2024년에만 3,030억 원의 출연금을 서금원에 쌓아둔 건데요. 총 6,038억 원 중 정작 실집행액은 전년도에 유보된 금액보다 못한 2,843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면 훨씬 유용하게 썼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3천억 원씩이나 쌓아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집행액을 고려해 남는 예산은 불용시키거나 다른 사업으로 넘겼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금액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공적 보증기관에 교부가 됐다면 민간에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됐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가 확 늘어날 수 있는데 대비한 것이라며 지적사항을 더 정밀하게 따져서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강남점에 국내 백화점 업계 최대 규모의 식품관을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흑백 요리사 출신 여경래 등 유명 셰프와 협업한 요리를 즉석 조리해 선보이는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과 지역 대표 양조장 등과 협업한 전통주 전문관, 건강식품 전문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델리 상품이라고 하면 보통 한 끼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간편식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슐랭 혹은 흑백 요리사, 외부의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 수상하신 그런 셰프님들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전국 백화점 매출 1위인 신세계 강남점은 앞서 디저트 전문관인 스위트파크 등 식품관을 6천여 평 규모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